중세시대의 목재는 가장 접근 가능하고 범용적인 건축 자재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웅장한 석조 대성당과 성을 보는 곳에 종종 제작의 장인 기술, 힘, 그리고 세심함이 필요했던 목조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목수들은 현대적인 도구 없이 일상적인 도전들을 극복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매혹시키는 건축물들을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중세 목수들이 어려운 건축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 기법과 전략들, 그리고 그들의 지식이 비밀스러운 길드 시스템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곧 기하학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어떤 도구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건축 시 왜 금속못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단순한 목재 절단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작업 범위는 지붕틀, 다리, 배부터 목조 요새나 웅장한 곡물 창고까지 이르렀습니다. 영국의 헛간과 목조 대성당 같은 대형 건물의 건설은 복잡한 조정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에섹스의 크래싱 템플에 있는 기사단의 거대한 곡물 창고에는 하나의 헛간에 약 1200개의 이음매가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는 엄청난 양의 수작업이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간단한 측정 도구의 도움으로 기하학적 기초 위에 설계되었으며 목수들의 물리적 힘은 정교한 장인 기술과 결합되었습니다. 목수들에게 도전이었던 것은 매우 무겁고 종종 불규칙한 목재 조각들로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들은 겨울에 벌채되었고 일부는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생목, 즉 신선한 상태로 바로 사용되었습니다. 각각의 조각은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목수들은 균열을 최소화하고 강도를 높이기 위해 그 구조를 읽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기둥과 들보를 관통하는 거대한 대각선 보강재인 패싱 브레이스는 13세기에 인기가 있었으나 이후 더 우아한 연속 지지대와 장부이음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중세 목수는 또한 보통 자신의 노하우를 보호하는 길드의 일원이었습니다. 비밀 신호, 특정 비율, 의식화된 관행들이 지식이 입문자들 사이에서만 전수되도록 보장했습니다. 13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이 왜 마법의 도구가 되었는지, 철 부족을 어떻게 우회했는지, 그리고 간단한 기법들로 어떻게 건축의 정확성이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건축업자의 첫 번째 단계는 원목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벌채는 벌목용 도끼와 줄기를 들보로 쪼갤 수 있는 넓은 도끼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넓은 도끼 브로드 X와 소나즈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표면을 평평하게 하고 평평한 들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벌목 도끼는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수직과 대각선으로 자를 수 있어서 빠른 절단이 가능했습니다. 거친 들보를 성형한 후에는 끌, 포리즈, 대패가 등장했습니다. 끌과 목수용 도끼로 장부구멍, 홈, 그루브를 파낼 수 있었습니다. 한 연대기에 따르면 바이킹들은 기본적인 장부 이음 외에도 쐐기나 나무못으로 조이는 더 복잡한 터스크 테논을 사용했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다양한 폭과 형태의 끌 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쪼개기용이었고 다른 것들은 세밀한 조각용이었습니다. 연매는 사암 숫돌을 사용했습니다. 대패는 들보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평평하게 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당시의 나무 대패는
쐐기로 고정된 철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숙련된 목수는 작은 대패와 스포크 쉐이브를 사용하여 썰매나 배용 곡선 부분도 성형할 수 있었습니다. 톱, 예를 들어 프레임톱과 활톱, 프레임소와 보우속은 직선 및 곡선 절단에 사용되었습니다. 정밀한 측정이 기본이었습니다. 목수들은 다양한 종류의 자, 수직추, 수평계를 활용했습니다. 추가 달린 수직추 플럼밥과 고리가 달린 밧줄로 기둥의 수직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린 수직추가 있는 나무 프레임으로 만든 수평계를 들보에 올려놓으면 수평 정렬을 보여주었습니다. 표시에는 목수용 판자와 철 컴퍼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연대기에 따르면 13세기에 이미 스크라이브와 컴퍼스가 알려져 있었는데 이는 한 들보에서 다른 들보로 불규칙성을 전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스크라이브 룰 색임 규칙, 기술은 불규칙하고 손으로 다듬은 들보에서 이음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스크라이빙 윤곽 그리기, 시에는 한 들보를 다른 것, 위에 놓고 컴퍼스로 윤곽을 그렸습니다. 그런 다음 선을 잘라내어 완벽한 맞춤을 보장했습니다. 들보를 못이나 핀으로 연결하려면 구멍을 뚫어야 했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손 드릴인 오거를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큰 손잡이가 있는 나선형 모양이었으며 들보의 전체 폭을 관통하는 깨끗한 구멍을 뚫을 수 있었습니다. 더 작은 구멍은 활 드릴, 보우 드릴러 이나 목수가 양손으로 돌리는 드릴과 유사한 드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도구로 트리네일 나무 못을 삽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한 구멍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부품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나무 크레인이 사용되었습니다. 트레드 휠 크레인, 사람이 동력을 제공하는 큰 나무 바퀴는 13세기에 재도입되었고 성과 교회 건설에서 인기를 얻었습니다. 바퀴 안에 사람이 걸어서 메커니즘을 돌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무거운 들보나 돌을 들어 올렸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톤 단위의 하중을 들어 올리기 위해 레버 시스템이 있는 도르래가 사용되었습니다. 더 높은 건물을 지을 때는 안정적인 작업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비계는 수평 판자와 수직 기둥으로 구성되었으며 종종 건물 구조에 박혀 있었습니다. 중세 자료들은 벽에 기대어 필요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비계도 설명합니다. 목수들은 나무 사다리를 만들었고 수평 안전을 위해 스토퍼와 난간을 설치했습니다. 중세 건축업자들의 가장 큰 비밀은 대부분의 건물을 수치적 측정이 아닌 고정 비율에 따라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목수들이 직사각형 평면도를 설정하고 싶을 때 그들은 로드, 고정 길이의 막대와 땅에 박힌 말뚝으로 작업했습니다. 막대는 이동할 수 있었고 따라서 건물의 기하학이 점들을 이동시켜 전사되었습니다. 때때로 막대는 여러 표시로 나뉘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발 측정 단위였습니다. 같은 단위에서 지붕의 기울기가 도출되었습니다. 지붕이 45도 각도를 가져야 한다면 정사각형이 그려졌고 더 가파르다면 목수들은 수평에서 더 작은 부분이 나오도록 막대를 이동시켰습니다. 막대 외에도 밧줄이 사용되었습니다. 밧줄에는 규칙적인 강역으로 매듭이 있었습니다. 밧줄을 12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는 13개, 매듭이 전통이 있었습니다. 목수들은 이렇게 일종의 휴대용 기하학을 얻었습니다. 밧줄을 삼각형으로 묶어서 직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 4, 5 비율의 두 삼각형은
천장, 교량 구조, 지붕틀에 적합한 안정적인 직각 프레임을 제공했습니다. 지붕틀용 각도가 필요할 때는 더 가파른 삼각형을 사용했습니다. 교량의 균등한 하중 분배를 위해서는 정삼각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한 들보에서 다른 들보로 형태를 전사할 때 스크라이브 룰, 윤곽 그리기 규칙을 사용했습니다. 두 들보를 정확한 위치에 놓고 수직추와 수평계를 사용하여 수직선과 수평선을 표시한 다음 윤곽을 그렸습니다. 스크라이브. 이렇게 하여 한 목재 조각에서 다른 것으로 불규칙성이 전사되어 정밀한 이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매듭과 불규칙한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나중에 18세기에 나타난 스퀘어 룰, 불규칙성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장부와 구멍 절삭, 은 중세에는 전형적이지 않았습니다. 문헌 자료에서 목수들이 원과 타원에 대해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13세기 프랑스 화가 빌라르드 오네쿠르는 자신의 스케치에서 둥근 천장을 만들기 위한 컴퍼스와 끈의 사용을 설명합니다. 장인들은 또한 아치 건설을 위해 세포이드라고 불리는 더 복잡한 형태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하학적 지식은 구전으로 전수되었고 길드 마스터의 일부로 여겨졌습니다. 문서로 보존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13개 매듭이 있는 밧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측정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통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각 매듭은 마스터 목수의 손바닥 스팬, 즉 손바닥 폭을 구분했습니다. 때때로 이것으로 계단의 기울기, 천장의 높이, 기둥 간의 거리도 측정했습니다. 아마섬유로 만든 밧줄은 오래 지속되었고 다르면 실피복만 교체했습니다. 일부 저자들에 따르면 이 기법은 길드 표시의 형태로도 전수되어 장인들과 그들의 기하학 간의 연결을 상징할 수 있었습니다. 목재의 품질은 중세 목수들에게 핵심이었습니다. 자료들에 따르면 건축용으로는 뛰어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참나무, 오크 목재가 선호되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사단 영지에서 대형 들보에 적합한 참나무를 목적적으로 재배한 신중하게 관리된 숲에서 목재를 얻었습니다. 나무는 수액이 적은 겨울에 벌채되었습니다. 이는 변형 위험을 줄였습니다. 일부 저자들은 목수들이 배나 아치용으로 자연스럽게 구부러진 무릎을 얻기 위해 가지의 형태에 따라 나무를 선택하기도 했다고 언급합니다. 벌차의 후 줄기는 도끼와 쐐기로 쪼개졌습니다. 넓은 도끼는 껍질을 제거하고 평평한 표면을 만드는 과정인 휴잉에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즈와 브로드 X 같은 도구들이 더 정밀한 가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손잡이에 수직인 날을 가진 아즈는 특히 배나 통용 들보에 매끄럽게 하기와 굽히기에 사용되었습니다. 포리즈 드로나이프와 스포크 쉐이브는 얇은 목재층을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목수들은 나이테의 방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주요 힘이 나무결을 가로지르도록 이음을 깎으면 들보가 갈라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횡단 이음을 깎을 때는 털 있는 면, 온기가 있는 면을 덜 하중을 받는 부분으로 깨끗한 면을 주요 지지 요소로 사용했습니다. 생목은 자주 사용되었는데 가공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습한 목재는 더 부드럽고 더 빠른 가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건조 과정에서 이음이 조여지고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부 이음은 생목 들보에서 잘라졌고
나중에 목재가 마르면서 이음이 수축하여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또한 드로보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기법에서는 각 이음에 대해 두 개의 구멍을 뚫었습니다. 하나는 장부에, 다른 하나는 장부 구멍에 서로 약간 어긋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못, 트리네일을 삽입하고 두 구멍을 통과시킬 때 구멍에 강제로 당겨져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음이 조여졌고 건조시 더욱 수축했습니다. 목재는 비, 바람, 해충에 견뎌야 했습니다. 중세 목수들은 다양한 보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지 부분에 오일, 왁스, 수지의 혼합물을 발랐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아마시 오일이나 동물성 지방의 사용을 언급하며 부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재 부분에 모래를 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호의 일부는 들보를 땅에 직접 두지 않고 종종 석재 기초 실빔 위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습기의 모세관 현상을 방지했습니다. 들보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부 이음이었습니다. 한 목자의 부분 장부를 다른 부분의 구멍 장부 구멍에 삽입했습니다. 이 기법은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서 사용되었으며 금속 못 없이도 건물의 견고한 골조를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다양한 변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쇠기 터스크 테너는 나무 쇠기로 고정되는 관통 장부였습니다. 들보를 다시 분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해 가능한 이음은 임시 건물이나 해체해야 하는 배에 적합했습니다. 특별한 변형은 장부가 들보를 관통하고 끝에서 나무나 철핀으로 고정되는 관통 테논이었습니다. 이 이음은 정확한 구멍 뚫기가 필요했고 장부는 완벽하게 매끄러워야 했습니다. 또 다른 인기 있는 이음은 제비꼬리 도브테일이었습니다. 이 쐐기 모양 이음은 주로 상자의 모서리나 직각으로 들보를 연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목재를 제비꼬리 모양으로 잘라내고 상대편에는 같은 모양의 홈을 만들었습니다. 목수는 신중하게 측정하고 절단해야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도 이음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너무 느슨해질 수 있었습니다. 복합, 컴파운드. 이음은 다양한 각도와 형태를 결합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의 교차 석가래에서는 두 석가래를 절반 너비로 얇게 만들어 겹치는 하프랩 이음이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3차원 정렬이 필요한 대각선이나 곡선 브레이스 조인트 보강재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부 헛간에서는 노치드 랩 조인트, 절개가 있는 이음이 나타났는데 이는 못 없이도 견고한 연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못 없는 가공이 말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트리네일로 알려진 나무, 말뚝은 약간 작은 지름의 구멍에 삽입되어 박힐 때 말뚝이 팽창하여 이음을 조였습니다. 조선업에서는 말뚝을 종종 물에 적셨습니다. 빗물과 접촉할 때 팽창하여 누수를 방지했습니다. 드로보링 예비 장력을 가한 접착 시에는 말뚝을 몇 밀리미터 어긋난 구멍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는 큰 힘이 필요했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견고한 이음이었습니다. 목수들은 종종 변형이 적은 더 단단한 목자에 느릅나무나 너도밤나무를 말뚝 제작에 사용했습니다. 유럽에 큰 나무들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목수들은 때때로 이용 가능한 것보다 더 긴 들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경우 스카프 조인트, 두 개의 짧은 조각을 하나처럼 기능하도록 연결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13세기에는 들보 끝을 비스듬히 자르고
겹치는 스플레이드 스카프 조인트가 사용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더 큰 강도를 보장하는 엣지 하프드 스카프와 페이스 하프드 스카프가 개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음들은 정확하게 절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대의 무게 아래에서 이음이 분리될 수 있었습니다. 대각선 보강제는 프레임의 안정성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종종 거대하고 전체 프레임을 관통하는 패싱 브레이스는 13세기의 특징이었으며 횡방향 강도를 보장했습니다. 기둥과 들보 사이를 관통하는 긴 대각선 형태였습니다. 나중에는 목재 소비를 줄이고 미학을 향상시키기 위해 종종 하프랩 이음으로 고정되는 더 짧은 대각선 브레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미국 뉴햄프셔의 로렌스 방화 같은 일부 건축물에서는 도브테일드 하프 랩드 다운 브레이스, 즉 제비꼭지 모양 이음과 절반 겹침이 있는 짧은 대각선 보강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요소는 많은 재료 없이도 모서리의 강도를 높이는 연결 트릭으로 여겨졌습니다. 목수가 기초를 놓고 들보를 준비했을 때 모든 것이 서로 맞도록 그들 사이에 이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중세 수작업 들보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스크라이브 룰 프렌치 스크라이빙이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두 들보를 대략적인 위치에 놓고 날카로운 끝이 있는 컴퍼스를 사용하여 한 들보의 형태를 다른 것에 전사했습니다. 컴퍼스를 접촉면에 놓고 특정 치수에 이음의 높이를 설정한 다음 목재 표면에 따라 선을 그렸습니다. 이는 느리고 숙련과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보상은 줄기의 불규칙한 부분에도 맞는 이음이었습니다. 스크라이브 룰에서 목수들은 종종 수직성 확인을 위해 수직추에 의존했습니다. 때때로 버블 스크라이브, 컴퍼스에 부착된 작은 수평계가 사용되어 매끄럽게 전사하면서도 수평면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스크라이브 룰과 달리 스퀘어 룰은 목재의 형태에 관계없이 표준화된 템플릿에 따라 각 이음을 깎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는 후기 18세기부터 이 특징이며 많은 수의 동일한 부품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초기 세기에는 들보가 너무 불규칙하고 손으로 정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스퀘어 룰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라이브 룰은 들보의 자연스러운 형태를 활용할 수 있었고, 이는 독특한 시각적 미학, 곡선과 유기적 형태를 가져왔습니다. 흥미로운 장은 조선 및 교량 건설에서의 스크라이브 룰 사용입니다. 바이킹들은 배를 건조할 때 목수 이음과 클링커 기법, 판자 겹치기를 결합했습니다. 스크라이빙은 도시대나 용골의 형태를 판재 전사하여 모든 부분이 정확히 맞고 선박이 방수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조 교량에서는 스크라이빙이 지지들보와 경사로 사이의 올바른 각도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안정성의 핵심적이었습니다. 목수들이 모든 들보를 준비했을 때 프레임 들어올리기 단계가 따랐습니다. 이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종종 전체 공동체가 모이는 사회적 행사였습니다. 미리 나무 비계, 밧줄, 도르래, 때로는 앞서 언급한 트레드휠 크레인이 준비되었습니다. 들보들은 먼저 땅에서 벤트라고 불리는 완전한 프레임벽으로 조립된 다음 전체가 수직 위치로 들어 올려졌습니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목수들과 도우미들은 동작을 조정했습니다. 사령관이나 길드 마스터가 떨어져 서서 신호 보통 큰 짓이나 나팔로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종종 축하 행사도 함께 했습니다.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들어올린 후에는
점심이나 축제 잔치가 이어졌고 때로는 완성된 들보에서의 춤과 함께 했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지붕 꼭대기에 베일카라고 불리는 가지나 작은 나무를 올려 나무와 숲의 정령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성당과 같은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큰 기계 시스템이 사용되었습니다. 트레드휠 크레인은 두 개의 큰 바퀴가 있는 나무 크레인으로 그 안에서 노동자나 죄수들이 돌았습니다. 바퀴에 내부 둘레를 걸어서 밧줄을 드럼에 감아 하중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퀴에는 두세 명이 들어갈 수 있어서 수백 킬로그램을 들어 올릴 수 있었습니다. 크레인은 보통 나무나 석재 플랫폼에 설치되었고 그 팔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했습니다. 도르래는 블록 앤 태클 시스템, 여러 바퀴와 도르래을 활용하여 인간의 힘을 3배 또는 4배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계는 벽 들어올리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시스템에는 지지대, 횡보, 작업 플랫폼이 포함되었습니다. 때때로 완성된 기둥 주변에 목수들이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나무탑이 건설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릴에 감긴 밧줄을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수동이었지만 더 큰 건축물에서는 캡스턴, 여러 사람이 조작하는 윈치로 구동될 수 있었습니다. 크레인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목수들은 지렛대, 쐐기, 경사면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무거운 들보는 끝에 여러 사람의 힘이 가해지는 긴 지렛대를 사용하여 들어 올려졌습니다. 때때로 들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나무 썰매도 활용되었습니다. 작업 시에는 컴 얼롱, 톱니가 있는 권양 장치, 나 들보를 점진적으로 들어 올리고 지지하는 간단한 쐐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중세에는 수공업 길드가 목수들의 사회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길드는 회원들의 자격을 관리하고 가격을 규제하며 작업 품질을 감시했습니다. 모든 견습생은 마스터의 지도기 해긴 실습을 거쳐야 했고 도구 사용법을 배우고 기하학을 알고 비밀 기법들을 습득해야 했습니다. 길드 가입은 지식이 상징적으로 전수되는 의식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학습의 일부는 미스터리, 기회의 비밀이었습니다. 젊은 견습생들은 밧줄로 측정하는 법, 별에 따라 들보를 정렬하는 법, 그리고 예를 들어 한 번의 절단으로 복잡한 장부를 깎아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기법들 중 많은 것이 구전으로 전수되었고 마스터는 종종 제자가 메모를 적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지식이 길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목수들은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공공공간의 창조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도시와 시골의 모습을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교량, 탑, 시장, 제산문. 큰 프로젝트에서는 석공, 대장장이, 벽돌공과 협력했습니다. 영국 중세의 연대기들은 목수들이 종종 수요가 높고 좋은 급여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일부 건축 현장에서는 몇 달 동안 일하며 식사, 숙박, 급여를 받았습니다. 덴마크와 독일에서는 목수들이 조선에도 참여했고 그들의 작업은 무역과 방어에 중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자료가 목수를 남성으로 언급하지만 여성들이 보조 활동에 참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밧줄 제작, 끈짜기, 재료 운반, 심지어 말뚝 제작을 도왔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들이 가구나 문용 작은 금속 부품을 전문으로 하는 소파 스미스로 지칭되는 룸 문자 비문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덜 문서화되어 있지만 중세의 노동 분업이 복잡하고 유연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목수들은 목재를 두드려서 시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목재가 둔한 소리를 낸다면 썩었거나 내부 결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조각들은 명확하게 울렸고 이들이 지지 부분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러한 시험은 목재의 귀 기울이기라고 불렸으며 일부 전통에서 오늘날까지 보존되었습니다. 기계적 이음 외에도 목수들은 때때로 접착제 사용에 의존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예를 들어 철갑 상어류 물고기의 불에서 나오는 어교 아이진가 사용되었습니다. 보존된 조리법에 따르면 더 유연하고 갈라지지 않도록 꿀이나 시럽과 섞였습니다. 이 접착제는 가구 제작이나 더 정교한 작업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큰 건축물에서는 나무 말뚝이 사용되었습니다. 큰 건축에서는 수십에서 수백 개의 들보가 제작되었습니다. 목수들이 어떤 부분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개별 부분을 간단한 기호로 표시했습니다. 새긴 홈이나 칠한 표시. 이러한 표시는 조립 마크라고 불렸으며 오늘날 역사적 건물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종종 간단한 아라비아 숫자, 룬 문자 또는 점과 선의 조합이었습니다. 명확한 표시는 조립을 가속화하고 오류 위험을 줄였습니다. 목재 굽히기에는 증기가 활용되었습니다. 목수들은 간단한 증기실을 만들었습니다. 땅에 구멍이나 불로 물을 가열하는 나무 통. 생성된 증기에 나무 조각을 넣으면 몇 시간 후 부드러워져 굽힐 수 있었습니다. 제거 후 조각을 형태에 고정하고 건조시켰습니다. 이 기법은 주로 선박 늑골과 통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음이 목재로 되어 있었지만 때때로 금속 부품도 사용되었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이음을 감싸고 추가 강도를 제공하는 장식띠를 만들었습니다. 교량이나 성벽에서는 큰 철 볼트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품들은 주로 노출된 장소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철이 비싸고 부식되기 쉬웠기 때문에 목재와 말뚝이 주요 재료로 남아 있었습니다. 일상적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14세기 전반에 왕실 도시에 사는 목수 인드르지흐를 상상해 봅시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였고 인드르지흐는 그로부터 기본 도구들을 물려받았습니다. 광택이 나는 날을 가진 넓은 도끼, 소은 대패, 그리고 13개 매듭이 있는 밧줄. 어릴 때부터 그는 목재 작업, 수지 냄새, 그리고 거친 통나무가 어떻게 지지 기둥이 되는지에 매혹되었습니다. 새벽 전 아침에 인드르지흐는 일어나서 도시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새 문의 기둥이 될 나무를 선택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숲의 정령들에게 조용히 기도한 후 벌채를 시작합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순간 인드르지흐는 경외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목재를 낭비 없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들과 함께 줄기에서 가지를 제거하고 대패와 도끼의 도움으로 2개의 들보로 쪼갭니다. 이어서 건축 현장에서의 작업이 따릅니다. 평평한 초원에서 친구들과 함께 기본 목수 작업장을 펼칩니다. 더위와 노고가 함께한 이틀 후 들보들이 준비됩니다. 인드르지흐는 스크라이브를 들고 조심스럽게 기둥의 형태를 상부 들보에 전사합니다. 장부 이음을 자르고 말뚝용 구멍을 뚫고 그 중 하나에 쐐기가 있는 터스크 테논을 삽입합니다. 더 큰 안정성을 위해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긴 대각선 들보인 패싱 브레이스를 넣기로 결정합니다. 이 모든 것을 손으로 합니다. 프레임 들어올리기 날이 되면
온 마을이 모입니다. 여성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아이들은 숨을 죽이며 지켜봅니다. 인드르지흐가 팀을 지휘합니다. 밧줄과 나무지렛대를 사용하여 벤트를 하나씩 들어 올립니다. 거대한 프레임이 천천히 하늘로 올라갈 때 흥분이 고조됩니다. 마지막 들보가 제자리에 끼워질 때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지붕 꼭대기에 생명과 보호의 상징으로 녹색 가지를 올립니다. 임무가 완수되고 저녁에는 축제가 벌어집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정신도 축하합니다. 기술이 발달했지만 중세 목수들의 많은 기법들이 17세기나 18세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밧줄, 로드, 전통이음의 사용은 19세기에도 지어진 시골 건물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부 방법들은 심지어 다른 문화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목공예는 유사한 장부 이음 기법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말뚝을 사용합니다. 중세 헛간과 대성당 건축은 목재와 석재를 결합하려고 시도한 르네상스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최근 수십 년간 전통 목공계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 건축에 대한 관심 덕분에 사람들이 오래된 기법을 배우고 지난 세기의 목조 건물들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큰 헛간과 교회의 복원은 전통 도구로 가장 잘 달성되는 정확성을 요구합니다. 팀버 프레이머 길드는 오늘날 오래된 노하우를 되살리는 장인들을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역사적 계획을 연구하고 들보의 표시를 찾고 종종 원래 재료를 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참나무 목재부터 느릅나무 말뚝까지 현대 건축업자들은 일부 오래된 원칙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중세 건축업자들이 세계 방향에 따라 집을 배치한 것처럼 건물의 방향과 태양열 활용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대형 목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재료는 전통을 이어갑니다. 일부 회사들은 심지어 현대 CNC 기계를 사용하여 중세 목수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정확성으로 장부 이음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통 목공예는 깊은 문화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성당의 위엄, 아름다운 헛간, 선반 가구, 목조 교량을 감탄합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장인 기술과 창의성의 가시적 증거입니다. 중세 목수들이 많은 제약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고 아름다운 건물들을 창조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매듭이 있는 밧줄로 측정하기, 스크라이브 룰, 장부 이음, 드로보링, 트리네일 사용과 같은 그들의 기법들은 오늘날에도 역사가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가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중세 목수들의 세계로의 여행이 끝나지만 한 가지 발견은 분명합니다. 솜씨, 인내, 그리고 간단한 도구의 영리한 사용이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뛰어난 결과를 달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목재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존중으로 다뤄져야 하는 살아있는 파트너라는 것, 13개의 매듭이 있는 밧줄이 현대 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 나무 말뚝이 금속 못보다 더 강하게 구조를 고정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거운 들보가 간단한 크레인과 도르래를 사용한 인간의 힘으로 들어올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세 건축은 기술적 세부 사항뿐만 아니라 인간 공동체를 연결하는 방식으로도 매혹적입니다. 건축은 연결하고 기쁨과 자부심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건축하고 전통을 존중하려고 노력할 때 이 유산은 영감입니다. 중세 목수들의 세계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며 세기를 초월하는 예술에 매혹되어 보시기 바랍니다.